뉴스파이터가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렸는데 안타까운 내용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송곡항 방파제 앞바다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29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경찰은 만조 시간에 맞추어서 이 민간업체 55톤급 바지선과 25톤급 크레인 한 척으로 그리고 수중 요원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 바닷속 10m 아래에 있는 이 차량을 건져내기 위해서인데요. 크레인선에 쇠사슬과 연결을 해서 서서히 천천히 인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인양은 오후 12시 20분, 그러니까 뭐 거의 2시간에 가까이 걸렸고요. 인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경찰이 인양한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확인을 했는데요. 또 이들의 옷차림이 조양 일가족이 펜션을 빠져나갔을 때 당시 옷차림과 유사해 보인다라고 알렸습니다. 조윤아 양 일가족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기사도 확인을 했는데요. 경찰은 지문대조 그리고 신분증 등 이 유류품 분석을 거쳐서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수중에 있는 물체를 인양하는 작업은 시간이 더디 걸립니다. 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정도 인양 작업이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인양은 완료했고 차량 내에서 사체 3구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은 13시 20분입니다.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체의 검시 및 검안, 국과수의 그 부검을 통해서 명백히 할 계획이고요. 인양된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해서 교통사고의 흔적이 있는지, 차량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백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 외관상으로는 그 고도 부패가 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시신에서 나온 유류품이나 이런 것들로 신원을 확인할 만한 유류품은 인자 인양이 된 상태에서 좀 더 지켜봐야지 그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신원 확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시신이 안전벨트 매고 있었나요? 예, 운전석은 확인했습니다. 세부 다 안전벨트가 되어 있습니까? 운전자는 확실히 안전벨트 한 걸 제가 확인을 해서 나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외관상 외상 같은 게 좀 발견됐나요? 그거는 뭐 검시 및 뭐 검안 사후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 전해드린 상황에서는 어제 오후 5시 12분쯤 그리고 그보다 앞선 3시 20분쯤에는 윤아 양 가족의 차량, 은색 아우디 차량 이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 이 일부분이 발견되면서 그곳에 집중 수색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 12분쯤에는 바로 방파제 80m 떨어진 곳, 수심 10m, 가두리 양식장으로 치면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앞서 이제 드론 영상도 잠깐 나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수심 10m 밑에서 차량이 발견됐는데, 이 발견 당시 잠수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상황입니다. 차량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차량이 바로 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거꾸로 뒤집힌 채로 10m 바닥에 이 수심 바닥에 거꾸로 아래 이 앞부분이 처박혀 있는 펄에 처박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집힌 채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오늘 인양 작업을 통해서 윤아 양 가족
3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도 이제 오늘 한 2시간에 걸쳐서 인양 작업 걸치고 이제 차량을 문을 개방했을 텐데, 열었을 텐데, 당시 가족들, 윤하양 가족들의 이 좌석 배치나 이런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윤하양 가족으로 확인이 된 게 아니라 네. 지금 추정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 일단 그 자동차 안에 그 세구의 시신이 있었는데 앞자리 운전석에 성인 남성의 시신이 있었고 네. 그 남성의 시신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성인 여성하고 아이의 시신이 있었는데 네. 뒷자리에 두 시신은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들의 그 옷차림이 네. 윤하양 가족들이 펜션에서 나갈 당시의 옷차림하고 비슷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좀 이 특이한 것이 네. 변속기 상태가 주행이 아니라 주차를 뜻하는 P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보세요. 변속기, 즉 기어의 상태가 P, 주차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로 추정되는 분은 운전석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하고 딸은 뒷좌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사고 당시 모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안전벨트를 매고 계셨고 두 분은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는데요. 이제 물에 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탑승 위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발견 위치는 앞좌석에서는 아빠, 뒷좌석은 엄마와 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기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P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근데 그게 뭐 운전 중에 물 속에서 이렇게 다시 건들면 바로 P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발견된 위치로는 P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거꾸로 있어가지고 매일 앞쪽으로 돼 있어요. 앞쪽으로 돼 있다. 저 창문이 열려 있었나요? 닫혀져 있었습니다. 저 창문이 잠겨져 있었나요? 운전석은 당기니까 열렸어요. 나머지는 다 열렸나요? 안 열렸어요. 물론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사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황상 보면 백성문 변호사님, 차량이 일단 뒤집힌 상태로 수심 10m 아래 펄에 박혀 있었고, 그리고 인양을 해보니 아빠, 즉 조양의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은 벨트를 맨 상태, 뒷좌석에 있는 여성과 아이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 그리고 기어 변속기는 P로 즉 주차로 되어 있는 상태. 글쎄요, 당시에 이 차량에 이 가족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현재 상황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보조위 등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굳이 안전벨트를 할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좌석에 앉은 지금 윤하양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했다라는 것이 이건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라는 건 사실 운전 습관이기 때문에 이걸 안전벨트를 했다는 이유로 사고사로 단정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게 P로 되어 있으면 아시겠지만 차가 앞으로 가질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차량이 저렇게 바다로 떨어질 당시에 P가 되어 있으면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경찰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차량이 발견된 상황에서 P로 지금 변속기 상태가 돼 있다는 거고, 사고 당시 상황에는 어땠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물 안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P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량이 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압력 때문에 몸이 쏠리면서 이제 기어를 변속하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밀려가면서 변속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단 차량 인양 당시의 상황을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수나 또 자동차 전문가 분들의 견해에 자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파이터 취재진이요, 이 자동차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기어가 P로, 즉 주차 상태로 되어 있는 건 어떤 상황이었을 것을 의미할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버튼식이면 이제 뒤에다 놓고 질주를 하다가 물에 빠진 이후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탑승객들이 몸이 쏠리면서 P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면은 파킹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레바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서 시프트 락이 깨져가지고 그게 밀릴 수는 있는데 결국은 분해를 해보면 알겠고, 그게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물에 빠진 후에 P로 옮겼다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단언하기는 어렵고 국과수로 저 차량을 옮겨서 차량 분해 등 정밀 감식이 이루어져야만 당시에 저 차량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혹시 외력이 가해진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렇다 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아직은 단정적으로 이들 가족의 사망 원인을 말하기도 어렵겠네요. 경찰 조사 결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안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국과수에서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차량에 결함이 있거나 사고나 차량 고장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역시 감정 의뢰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이 감정이나 여러 가지 부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인양 작업이 이루어진 저곳 현장도 참 권상희 평론가님 분위기가 침통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폴리스 라인 너머에서 2시간가량 인양 작업을 지켜본 성곡마을 주민들 그리고 방문객들, 이 사고 지점이면서 차량이 발견된 해상이죠. 이곳을 바라보면서 숨죽여서 흐느껴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부 남성 방문객 4명은 인양 작업이 끝나자마자 이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방파제로 가서 손수 사온 소주 한 병을 세 차례 나눠 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인양 과정 중에 이 윤하양 가족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남성 이 3명이 송곡항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들 인양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고요. 안타까움에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에 접수 이후에 수색 일주일 만인데 어떤 과정이 그동안 진행이 됐던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제 오후 3시 20분경이었습니다. 먼저 발견된 것은 그 차량의 일부 부품입니다. 그릴이 먼저 발견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그 주변을 굉장히 열심히 수색하던 와중에 한 2시간쯤 지나서 5시 12분경에 차량을 수시 10m 바닷속에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지점은 사실은 아버지 휴대전화 가장 먼저 끊겨서 신호가 잡혔던 장소 근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족 그 차량을 발견했을 때 차량 번호를 먼저 확인을 했었는데 네. 번호판이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이제 충분히 추정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 선착장은 그 묵었던 펜션 가는 차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웠기는 했던 지점이었습니다. 네. 물론 차량을 하루 이틀 더 빨리 수중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들 가족의 운명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을 시간이죠. 왜냐하면 앞서 경찰도 그 얘기 전했습니다만 차량 인양 후 차량 내부에 있던 이들 가족의 상태는 상당히 부패가 꽤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수색 작업 이 꽤 더디게 진행된 다음에 차량이 발견된 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차량이 아마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량이
발견된 지점이 방파제에서 80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발견되고 나서는 저기 있었나 보다라고 하지만 발견되기 전에는 그냥 바다잖아요. 거기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차량이 이동하다가 그 양식장 그물에 걸려서 아마 가라앉은 것 같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나왔던 보도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물속에 시야가 좁다, 물이 탁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잠수를 해도 이 차량을 찾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이 수심 10m 아래 바닥이 어떤 상태냐면 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중의 시계, 즉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잠수부들이 수중 탐색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 시간에 백성문 변호사님, 저희 뉴스파이터 시간에 차량이 발견됐다. 그래서 혹시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사안의 심각성, 긴박성을 감안해서 혹시라도 긴박하게 구조 작업, 인양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은 예상은 외로 오늘 오전에 이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어제 발견 즉시 인양을 하지 못하거나 또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어제 차량 발견 당시의 상태를 보면 차가 이렇게 뒤집혀서 펄에 지금 일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보통 차량이 발견됐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2차적인 목표가 될 텐데 어제 한참 동안 확인이 안 됐죠. 추정만 된다 그랬죠. 정도만 네. 나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그 내부가 이제 바닷속 내부가 일단 굉장히 탁하고 또 하나는 차에 우리가 썬팅이라고 보통 하죠. 썬팅이 굉장히 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탑승자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유리창이라도 깨서 뭐 소위 이 안에 이제 시신이 있는지 여부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조류에 시신이나 증거물 같은 게 쓸려 나가버릴 수 유실될 수 있습니다. 있겠군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상황에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섣불리 또 이렇게 차량을 인양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 주변에 이렇게 그 유실물 방지망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설치를 해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인양을 좀 늦췄던 거고 확인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제 상황에서는요, 최정하 기자님, 어제 상황에서 들려온 얘기로는 저 차량이 조양의 가족의 차량이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뭐였을까요? 앞서 영상을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보다 더 빨리 발견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어제 차량 발견 후에 영상을 보시면 트렁크가 열려 있어요. 차량의 트렁크가요? 네, 차량의 트렁크가 이제 뒤집어진 차 뒷면을 보시면 트렁크가 활짝 열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행용 가방과 이 손가방 그리고 옷까지 목베개 등 유류품을 회수를 했습니다. 손가방에는 제주공항 면세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이번 실종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후 이 회수한 가방 안에서요 지문을 채취를 했는데 해당 지문이 조양 가족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저 가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차량의 트렁크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앞서 인양된 차량 보시면 이 짧은 순간이지만 트렁크가 열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건져 올렸습니다. 인양했습니다. 그 트렁크에서 열려진 트렁크에서 여행용 가방 등을 잠수부들이 인양을 했고 1차적으로 그 여행용 가방 안에 있는 트렁크 안에 있는 옷, 목베개 등에서 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지문을 채취했고 그 채취한 지문이 실종 가족과 일치한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렁크가 열려 있죠. 그래서 어제 이 차량에 인양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 차량 안에 차량 문이 잠겨 있고 닫혀 있고 차량의 창문도 닫혀 있고 그래서 저 차량 안에 조양의 가족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양 가족의 사망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는 가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단서가 될 만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좀 추론할 만한 단서가 인터넷 검색 기록에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경찰이 지난달 조양 부모의 이 포털 사이트 활동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 검색한 내역이 발견이 된 겁니다. 더불어서 경찰은 조양 부모가요,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수면제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 등을 검색한 이력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검색을 한 시기가 언제냐라고도 이 궁금증이 모아지는데요. 검색 시기는요, 이 조양의 학교에 아이를 체험학습 신청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신청을 한 지난달 17일 이전부터 조양 일가족이 실종이 된 지난달 30일까지 이 사이에 검색이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양의 부모가 검색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가상화폐예요.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97%나 폭락을 했다라는 이런 대대적인 보도도 된 적이 있는 화폐였습니다. 사실 뉴스파이터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해 7월 조양의 아버지가 컴퓨터 판매업을 폐점합니다. 폐점. 그런데 그게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또는 일각에서는 아니다. 가상화폐 즉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갑작스럽게 올려서 그 영향으로 여유롭게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 거다, 양도한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대체적인 이 분석은 조양의 가족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나왔던 보도가 그 카드 빚이 신용카드사 한 군데에 2,700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추가 빚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2,700만 원 포함해서 총 카드 빚이 1억 원에 달한다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집 앞에 뭐 채권 추심 독촉장이라든가 민사소송 통지서 이런 것들이 쌓여 있더라. 그리고 집에 월세도 못 내서 그게 밀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작년 그 7월 달에 아버지가 가게를 폐업할 당시에 어머니도 퇴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맞벌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그 생활이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은 인양된 차량 안에 있는 시신 세 구가 조양과 그 조양의 부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정이 남아 있는 게 국과수로 일단 시신을 지금 이송해서 정밀 부검 등을 통해서 사망 원인도 밝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양의 가족이 펜션을 이런 가운데 조양의 가족이 지난달 30일 밤에 펜션을 빠져나가는 영상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그 영상 공개되기 전에 30분 전 상황도 추가로 공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밤 10시 반쯤이니까요. 30분 전, 퇴실 30분 전의 영상인데 조양의 어머니가 이제 노란색 여행용 가방을 이제 챙겨서 쇼핑백과 함께 차 트렁크에 실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장면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 데리고 나오는 장면 같고요. 아이 데리고 나오는 장면. 네네. 쓰레기 든 봉투를 들고 나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분리수거를 하고 숙소를 떠나는 장면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인데 사실은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펜션 뒷정리까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깔끔하게 하고 떠났다라는 영상입니다. 네. 당초에는 백성문 변호사님 그냥 여행용 짐, 여행용 가방 없이 단출하게 세 식구가 여행을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서도 보셨지만 인양된 차량 안에서 트렁크, 여행용 트렁크가 여러 개 나왔어요. 그렇다면 조양에게도 당시의 부모는 여행을 간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좀 짐작이 되네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뭐 아이에게 만약에 지금 이 사안을 저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라면
그걸 아이에게 미리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하.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사고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행을 와서 아이와 함께 지금 완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든 아이에게는 지금 여행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여행용 가방에 짐까지 전부 다 싸서 네. 지금 어쨌건 학교에는 제주도에 체험 학습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완도로 아이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떤 네. 다른 이유로 완도로 일단은 아이에게는 여행을 간다는 말을 하고 여행을 가는 것처럼 하고 이곳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양의 부모, 애초 이들이 이 숙박업소, 이 펜션에 묵기로 한 약속한 날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박 3일입니다. 그런데 30일 밤 11시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고 이동합니다. 여행을 온 분들이 심야에 뭔가 이동한다는 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보다 30분 전에 뭔가 분리수거까지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지 상당히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체크아웃을 하고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분리수거는 일종의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분리수거하는 마음은 훨씬 전에 먹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마지막 여행에서 장소나 시간대나 이런 걸 물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지연됐던 거죠. 미루어 짐작컨대 권상희 평론가님, 조양의 부모의 평소 심성이 자기가 썼던 방을 그냥 어지럽게 널려진 채로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분리수거까지 했어요. 혹시 남들에게 피해를 또 폐해를 끼치기 싫어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왜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속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도 저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러니까 먹먹해졌어요, 진짜. 네, 사실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글 참 많이 올리시거든요. 어떤 글들이 대부분이냐면 여행지를 찾아온 여행객들 정말 펜션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맞아요. 간다 네. 이런 내용들 주로 올리시는데 그런 여행객들과 전혀 다른 민폐 끼치는 여행객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미리 결정을 했던 거라면 마지막으로 가족이 머물렀던 곳에 남들에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또한 어찌 보면 이 죽음을 앞둔 가족들의 모습에서 타인을 위한 배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궁금증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질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전말을 뭔가 마지막 퍼즐로 끼워 맞추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손정혜 변호사님, 이 가족이 지난달 24일부터 이 완도 숙박업소에 이 숙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해남, 강진 등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어요. 그때 그 행동은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여행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짧은 외출을 3번 정도 하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죠. 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남이나 강진에 또는 완도에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일주일간 해남 방면으로 한 차례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진 방면으로도 한 2차례 정도 나갔다는 것인데 대부분 시간이 1시간 55분, 56분, 43분 정도 외출 굉장히 짧게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도 포함해서 여기서 혹시 주변 지형으로서 그 마지막 어떤 장소를 찾으려고 물색하려고 외출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갔는지도 사실 좀 더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절대로 저희가 예단해서도 안 되고 억측을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차분하게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강원도 고성에서요, 그야말로 고성이 나올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제보자는요, 딸 아이를 둔 아빠인데요. 자신의 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이 자취방에 의문의 가족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요. 심지어 집 앞에 쓰레기까지 투척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전날 이 강원 고성에서 홀로 지내는 딸의 이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하면서 글을 시작을 합니다. 네. 글쓴이에 따르면 이 글쓴이의 딸은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서 정말 난장판에 쳐놓고 왔다. 모래도 한가득이고 누군가 씻고 내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 라면서 아빠에게 급히 와달라고 이 두려움에 떨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빠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집 화장실에 누가 들어오냐. 라고 했는데 이 딸이 계속해서 아니다 빨리 와달라. 라고 긴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 다급한 외침에 글쓴이는요. 딸의 자취방으로 급하게 향했고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스라쳤을까요? 딸 혼자 사는 집에 누가 들어와서 목욕, 그런 흔적에다가 지금 모래까지 난장판 관련해서 제보해 주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뭐 옷을 털었는지 모래를 털었는지 애들이 벽에 이렇게 모래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바닥도 그렇고. 저 처음에는 안 믿겨지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인지 확대를 좀 해서 CCTV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은 그게 현관문이 아니고 옆 가게 비상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어져 있는 거고 식당 거기 손님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여기 뭐 저거 한 거고 그냥 물놀이만 하고 씻고 그냥 쓰고 가서 청소 좀 해놨으면 그냥 또 솔직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청소는 둘째치고 자기 차에서 쓰레기 싹 빼가지고 싹 그냥 집 앞에다 딱 버리고 가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마시다만 커피까지 버리고 가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문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딸내미 무슨 생리대까지 있는데 그거 보고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맞습니까? 지금 복장 터지게 생겼어. 저 얘기만 들어도 하재근 평론가님. 너무 황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보 한 분이 아버지인데 딸이 사는 곳에 누군가 몰래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고 무서운 일인데 네. 그 욕실을 무단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또 지저분하게 해놓고 근데 욕실만 또 쓴 것도 아니고 차 안에서 쓰레기를 꺼내서 그 앞에다 버려놨다라고 하니까 지금 CCTV에 고스란히 찍혔잖아요. 네, 왼쪽이 이제 그 CCTV입니다. 네. CCTV에 저렇게 찍혔는데 그런데 CCTV 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행동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저 아버지가 아는 사람인가? 혹시 뭐 여기 식당 손님인가? 이런 생각도 다 해봤는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그냥 물놀이 왔다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아버지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방금 사진 보셨잖아요. 네. 그 사진이 처음에 딸이 일단 현장을 발견했잖아요. 청소를 하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현장에 가서 또 청소를 하다가 이거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거라고 합니다. 도중에 찍으셨군요. 도중에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청소를 2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지저분했다는 것이고 현장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욕실만 깨끗하게 쓰고 청소하고 갔으면 내가 좋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놓고 쓰고 가고 쓰레기까지 다 버리고 먹다 남은 커피까지 버리고 가서 이건 도저히 묵갈 수 없다. 그렇게 그 아버지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저 어처구니없는 저 CCTV에 포착된 사람들 아니 문 열면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 그런 걸 못 느껴요? 권상희 평론가님?
아니 사실 몰랐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몰랐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문이 열려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보자 아버지에 따르면 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회색 현관문 자체가 사실상 현관문 역할을 하면서 옆 식당의 비상구문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영업 중에는 열려 있는 거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식당 화장실로 착각해서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사람들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황당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왔다가 그냥 씻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제보자, 이 아버지에 따르면 화장실에 분명히 여성용품, 이 개인용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사는 집이란 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와서 씻고 모래 털고 쓰레기 버리고 그랬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백성 변호사님. 아 이게 처음에 그 식당 뒤 그 비상구 쪽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열었는데 우리 식당 가서 화장실 같은 데 쓰잖아요. 네. 거기하고 집 화장실하고 똑같나요? 완전 다르죠. 아니 저기 식당의 화장실에 무슨 온갖 여성 목욕용품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나요? 하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왔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곳이구나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저기서 한번 쓱 씻고 또 바깥에 있는 다른 일행들까지 또 들어서 또 씻게 만들었잖아요. 하하. 이거 뭐 명백하게 이건 주거 침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거는 저걸 이용한 사람들이 지금 뭐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왔다라고 본인들의 지금 이게 소위 이건 주거 침입이라는 죄가 무마되거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정말 이 가족들에게 빌고 사과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역대급 민폐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파를 타고 있는데 입쓱 닫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왔더라고요. 저는 몰랐고 옆에 이제 가게 가서 물어봤나 봐요. 그 옆집 딸 그냥 가족분들 뭐 연락처 좀 물어본다고.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듣기도 싫다. 그래서 그냥 여기도 이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같은 거 받을 생각도 없고 제가 딸을 데리고 가서 딸이 직접 고소를 했고요. 예, 처음입니다. 관광지 현지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경종이 됐으면 해야겠다 싶어서. 제보자 그리고 제보자의 따님은 이참에 경종을 울리겠답니다. 그렇다면 선처는 없다 이런 겁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사과도 받기 싫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 찾아와서 연락처나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에는 관광객 목적만으로 어떤 영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어디서든 사는 것처럼 일상을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 와가지고 마음대로 쓰레기 버리고 마음대로 주차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현지 사람들 너무 피해 보잖아요. 네. 이거 너무 제보 잘하신 것 같고요. 고소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하. 최종 뭐 기소가 될지 아니면 기소 유예가 될지 벌금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진심으로 경솔했다, 미안하다, 사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보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이런 거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맞아요. 반성하는 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성하세요. 누군가 이렇게 이 어조로 얘기를 해야 할까요? 반성하세요. 네,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정말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야, 한 결혼식에요. 지금 세간이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최정화 기자님? 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녀 정진희 씨가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의 손자 김주효 씨와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그제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건데요. 재벌가의 결혼식이기도 했고 또 현대가와 대우가의 손자가 사돈을 맺으면서 큰 관심을 얻기도 했습니다. 혼주인 정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식장에 도착을 해서요. 가족들과 사진을 찍었고요. 이날 오후 2시부터 예배 형식으로 치러진 결혼식은 가족과 지인만 초대한 채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야, 쉽게 말하면 지금 현대가하고 대우가가 지금 사돈을 맺은 건데,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혼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와, 이거 대단합니다, 백성 변호사님. 그래서 이거 뭐 또 이 두 집안의 정략 결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정략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까요? 선을 봐야죠, 선을. 아. 연애하면 안 돼요. 뭔가 조건도 따지고. 그렇죠, 조건도 네. 따지고. 근데 아닙니다. 일단 네. 그 현대가의 가풍이 혼인만큼은 본인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정의선 회장도 미국 유학 당시 만났던 분하고 결혼을 해서 뭐 95년에 결혼했었죠. 그래서 이번 결혼도 이 두 사람이 미국 유학 중에 만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 신부 정진희 씨 같은 경우 미국 웨슬리 칼리지를 졸업을 했다고 나오고 저기 또 신랑 김주호 씨 같은 경우는 조지타운 대학교 심리학과 졸업했다고 하는데 저 학교가 이제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 된대요. 그래서 가까운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결국 네. 이렇게 결혼의 결실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야, 현대가와 대우가가 사돈 맺다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여기에 재계 거물들이 총 출동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4대 그룹 총수 가족들이 모두 출동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와하.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분은 정몽중 명예이사장이고요.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진짜. 네, 뭐 정대선 사장, 노현정 전 아나운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도 참석을 했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었는데 따님과 같이 다정하게 이제 참석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 구강모 LG그룹 회장도 참석을 했는데 뭐 재계 교육계의 만남인 것만큼 또 가족 행사에 모두 참석해서 축하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언론이 늘 관심 가졌던 노현정 전 아나운서 역시 또 한복 이 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눈에 띈 인물이 바로 뭐 이 사람들이었다 얘기가 있어요. 백성 변호사님. 네. 이재용 부회장과 그 딸 원주 씨인데요. 네. 유학 중에 지금 이 결혼식 참석하기에 잠깐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정 회장하고 같이 이재용 부회장도 우리나라 국산차죠. 제네시스 G90을 타고 왔고요. 네. 그리고 딸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는 그냥 일반 정말 그 여느 아버지와 딸의 모습처럼 아주 다정하게 저렇게 지금 결혼식장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최태원 SK 수석 부회장과 인사를 나누면서 본인 딸 소개하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른바 하객 룩도 뭐 관심이라면서요. 최정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 원주 씨가 이 일명 하객룩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해외 명품입니다. 베르사체 이 봄, 여름 시즌에 이 패션쇼에 올랐던 옷을 입었는데 가격이 200만 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뒤는 검은색이고요. 옆이 굉장히 화려한 실크로 되어 있어서 단아하면서도 화려함을 함께 눈길을 끄는 복장으로 네,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네. 재벌 총수도 자식 앞에서는 역시 한없이 이 넓은 마음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딸 앞에서는 딸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